오늘부터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은행들도 자체적인 대출 규제에 들어가면서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인텔이 일부 반도체 사업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십조 원을 투자한 파운드리 사업 매각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 10곳 중 8곳이 주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 상승률은 평균 5%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가 유예 또는 폐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가산금리를 높여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문턱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규제 강화를 앞두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인 9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은행들이 자체적인 규제까지 하면서 이른바 대출 절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범진 기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지난달 말일을 기준으로 722조 3,600억 원. 8월에만 집계 후 최대치인 9조 6,2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8조 9천억 원 증가했고 지난달 감소 추세였던 신용대출은 약 8천억 원, 전세대출은 4,700억 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이처럼 가계대출의 모든 항목이 급증한 배경에는 오늘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 제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실제 대출 금리에 가상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추가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지난달까지 주담대에만 적용됐던 것과 달리 이번 달부터는 1금융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반영이 되고 수도권에는 1.2%포인트의 추가 금리가 붙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대출 한도가 몇 천만 원씩 달라지다 보니 제도 시행 전에 하루라도 빨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폭발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권에선 이제부터 은행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대출받는 게 어려운 대출 절벽이 찾아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8.23%로 연간 목표치인 2%를 아득하게 넘어선 상황. 이미 금융권은 단순히 한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대출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자체 총량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국민과 신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부터 주담대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했고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도 관리가 시급한 일부 은행에선 주담대와 무관한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상품까지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투기 수요를 억제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당국의 목표와 상반된 수치가 나오자 업계에선 지역별 LTV와 DSR 범위 확대 등 실수요자의 대출도 제약하는 조치가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이처럼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은 점검에 돌입했고 이금융권 일부 금융회사들은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장슬기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주부터 상호금융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풍선 효과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한도를 축소하자 수요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릴 것을 우려한 겁니다. 특히 당국은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해 대출 증가세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이 이처럼 선제적으로 풍선 효과 예방에 나선 것은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돌입하면서 보험사 대출 금리가 은행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날 기준 3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금리는 주요 보험사의 하단이 3.59에서 3.68%로 국민은행, 농협은행보다 낮았습니다.
대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보험업권 1위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달 주담대 금리를 평균 0.2%포인트, 0.49%포인트 각각 인상했고 다른 보험사들도 주담대 금리 인상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아직 보험사들의 대출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정부의 대출 총량 관리가 본격화된 만큼 추가 규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비은행의 대출 금리 차도 크지 않고 대출도 또 쉽고 이렇게 되면 비은행권의 대출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DSR을 이제 이걸 범위를 넓힌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방침과도 그 맥을 같이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대출 규제는 비은행에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이어질 거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 속에 미국의 반도체 공룡 인텔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실적 악화 속에 삼성 TSMC와 경쟁하겠다며 수십조 원을 투자한 파운드리 사업마저 접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인텔이 앞서서 이제 2분기 어닝 쇼크를 내면서 대규모 인력 감축안을 내놨는데 결국 이제 사업 구조조정까지 나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인력 감축안이 나오면서 사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인력 감축과 사업 구조 조정이 이렇게 업황에 따라서 진행됐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수순이라고 보면 되는데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미 2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15,000여 명의 대규모 인력 감축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텔의 위기가 좀 더 심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달 중순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제 경영진들이 파운드리 사업을 매각을 포함한 어떤 구조 조정안을 보고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매각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좀 소극적인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텔이 위기에 빠진 것은 사실은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요. 최근의 위기는 이제 주력 사업인 PC 사업에서의 경쟁력이 악화됐고 데이터 센터에서도 AMD에게 이제 점유율에서 조금 밀리는 상황이 물론 아직까지는 인텔의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 이제 매출에서도 좀 압도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주력 사업에서 좀 경쟁력이 있고 실적도 나와야 이제 비메모리,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독일에 44조 원, 미국에도 200억 달러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이 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인텔에 대한 위기가 이번에 보도로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일단 가능성이지만 인텔이 재도전에 나선 파운드리 사업까지 접을 수 있다. 이건 조금 충격적입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 팻 겔싱어 CEO가 2030년까지 삼성전자 제치겠다. 이 공언까지 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의외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초죠. 지난 2월에 인텔이 처음으로 이제 자체 파운드리 행사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걸 열고 이제 1.8나노 제품을 올해 연말까지 이제 양산하고 2027년도에 1.4나노 공정까지 초미세 공정 로드맵을 좀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TSMC가 이제 지금 3나노대인데 내년부터 2나노 초미세 공정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이를 앞서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발표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텔의 파운드리가 이제 그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을 좀 뒤집는 그런 상황에 좀 관측이 나오면서 좀 불안한 그런 심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업계에서는 인텔 파운드리가 낸드 플래시 사업부와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다고도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지난 2022년에 SK 하이닉스의 낸드 사업부를 우리 돈 약 10조 원에 매각 결정한 바 있었죠. 당시 인텔의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그러니까 주변 사업을 좀 정리하면서 주력 사업을 경쟁력 강화하겠다 이런 뜻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공장,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굵기,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에서 중심에 인텔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미 정부로부터 이미 85억 달러의 현금 지급 지원금을 약속받은 상태인데 때문에 이 공장 자체의 계획을 폐기한다면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반도체 제국 인텔의 위기를 보면서 메모리와 파운드리까지 하고 있는 이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 삼성 반도체 역시
뭐 다음의 혁신은 무엇인가, 당신들의 다음은 무엇인가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내부 관계자들을 만나봐도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도 좀 위기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넥스트 성장 동력이 무엇이냐, 혁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우려도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인텔과 삼성전자 모두에서 이제 반도체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이제 인물과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인텔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가장 걱정된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유는요,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종합 반도체 기업에서 CPU 시장을 점령하면서 이제 퍼스트 무버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업 문화가 조금 유연하지가 않고 특히 무엇보다 이제 서비스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계의 트렌드라고 하면 고객, 그러니까 TSMC가 뭐 엔비디아의 맞춤형 칩을 제공한다든지 네. 좀 고객사 맞춤형으로 칩을 만들어 디자인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서비스에서 우리 기술을 너네가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인텔의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고객사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야 하는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인텔이 과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냐 여기서 좀 업계에서는 의문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네. 때문에 이게 인텔의 큰 단점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해당 비판이 삼성전자에게도 사실 많은 이제 비판점이 되잖아요. 네. 메모리 퍼스트 무브였던 삼성전자가 슈퍼 호황기에 취해서 지금은 뭐 그때 기술 혁신을 좀 게을리하면서 SK 하이닉스 HBM의 1위도 내준 상황입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파운드리를 포함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는 거, 시작했다는 건 상당히 이제 괜찮은 판단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한 4년, 5년 전이 됐는데요. 지난 2019년도에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이건 10년 이제 동안에 TSMC를 따라잡겠다는 계획을 세운 건데 물론 이제 성과도 있었습니다. 파운드리에서 3나노 최초 상용화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이 그때보다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초미세 공정 이제 3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TSMC에 오히려 물량이 더 몰려드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벌써 뭐 보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모바일 AP 엑시노스 2500의 내년 갤럭시 S25 탑재도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 이 비메모리 분야는 더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결국엔 메모리 주력 사업에서 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AI 메모리에서 더더욱 혁신을 해야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서도 투자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 주가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를 한 기업 10곳 중 8곳의 주가가 올랐고 주가 상승률은 평균 5%였습니다. 최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한국거래소의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밝히거나 공시를 예고한 상장사는 총 27개로 늘었습니다. 6월엔 5곳, 7월엔 3곳이 참여한 것과 달리 8월에만 16곳이 동참한 겁니다. 밸류업 공시에 나선 기업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5%로 10곳 중 8곳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 중 밸류업 공시의 절반을 차지하는 KLX 증권과 KLX 은행 지수는 지난 5월 27일 밸류업 공시 시행 이후 각각 12%, 9% 넘게 상승하며 코스피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2일 증권사 시가총액 1위인 미래에셋증권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하자 NH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가 예고 공시에 동참한 영향입니다.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LG와 포스코 등 10대 기업들 역시 밸류업 참여를 공식화하며 업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예고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형 기업까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선 법인세 감면 등 세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제 혜택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는데 그게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소극적인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4분기 되면서 내년 사업 계획 짜고 뭐 이러면서 밸류업 공시에 대해서 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야 밸류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넉 달 앞두고 여야 대표가 만났지만 유예나 폐지 여부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증권부 신용훈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사실 이제 여야 대표가 만나기 전에 이 금투세만큼은 어느 정도 좀 공감대를 확인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원론적으로 여당은 폐지나 유예를 내놨고요. 또 야당의 경우에는 시행은 원안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하되 대신에 이게 좀 시장에 그 여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좀 완화해서 시행하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때문에 양쪽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양측은 입장차가 있으니까 금투세 폐지냐 유예냐 완화냐를 결정하기 전에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따져보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법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라는데 합의를 이뤘습니다. 네, 시행을 이제 넉 달 앞두고 있는데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고 시장은 좀 불확실성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당분간 획보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법 리스크가 사라져야지 위축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지난 30일까지 외국인들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연준 금리 인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우리 증시는 금투세 같은 세제 관련 이슈가 남아 있어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인 펀드는 이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이 개인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우리 시장이 매력적일 수는 없습니다. 신 기자, 좀 이렇게 되면은 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밸류업 정책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거든요. 네.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좀 없애서 주식 시장에 보다 많은 자금이 들어올수록 한다라는 취지인데 금투세 결론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장의 피로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이 세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 효과가 좀 반감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금투세 시행이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관련 논의가 언제쯤 다시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우선 급한 쪽은 좀 여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가급적 빨리 재논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야당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국회 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라는 느긋한 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김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다른 세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를 해나가겠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논의 창구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시간인데 논의를 하기 위한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이 9월 중순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9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네. 사실상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인데 금투세 논의에 앞서서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짚어보고 또 상속세라든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거래세 같은 여러 가지 세제 개편안을 같은 선상에 올려두고 논의하기에는 좀 빠듯한 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9월에 당장 결론이 나긴 힘들 것 같고요. 또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이후에나 금투세 관련 혹은 금투세 폐지나 유예 여부가 정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배적인 논리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금융당국의 부실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건설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벌려놓은 사업이 적은 건설사들이 부실 위험을 비켜가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 공장 부지입니다. 제2의 코엑스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사가 1조 7천억 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일으켰고 현대건설이 보증을 섰습니다. 문제는 당장 2달 뒤 만기가 돌아오지만 사업이 지연되며 현대건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PF 전환과 착공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최악의 경우 대신 갚아줘야 합니다. 이처럼 현대건설에게 미착공 상태로 남아있는 보증 금액만 4조 3천억 원, 자기 자본 대비 40%에 달합니다. 대부분이 지식산업센터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공실 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건설 공사비가 30% 올랐어요. 또 조달 금리가 높아졌고 그리고 조달 금액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특히 지방 사업장이나 비주거 사업장, 사업장이 나오지 않은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현대가 건설사의 맏형격인 현대건설이 고전하는 동안 미운오리 신세였던 HGC 현대산업개발은 백조가 됐습니다. 연이은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키며 공사비 급등기 저조했던 착공 물량이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의 미착공 우발 채무는 3,500억 원 수준으로 자기 자본 대비 14%에 불과합니다. 이후 수도권 주택 위주로 선별 수주에 나섰고 마진이 높은 서울 역세권 자체사업 현장이 차례대로 착공을 앞두고 있어 향후 실적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성 악화로 착공하지 못한 비주택 현장은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도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당분간 주택 사업에 주력하는 종목의 성과가 두드러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일반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80%나 줄일 수 있는 이 친환경 항공유, 이른바 지속가능 항공유 사용이 국제적인 의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계 항공유 수출 1위인 우리나라가 이 지속가능 항공유 시장을 선점하겠다며 나섰는데 정작 항공사들은 비싼 연료비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기의 지속가능 항공유 SAF의 혼합급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무 혼합 비율은 1%에 불과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무화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 항공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SAF 1% 혼합 급유로 5만 대 넘는 승용차가 1년간 내뿜는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인 정유와 항공사들은 2027년 약 30조 원 규모로 커질 신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막상 뚜껑을 여니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바이오 연료인 지속가능 항공유가 석탄과 석유로 만드는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이 80% 낮은 반면 가격이 적게는 2.5배, 많게는 8배가량 비싸기 때문입니다. 정제마진 하락으로 실적이 부진한 국내 4대 정유사는 SAF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유사들은 기존 정유 생산 시설을 개조해 SAF를 제조 중으로 에너지 전환 기조로 향후 늘어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항공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공사 지출의 30% 이상이 연료인 점을 감안하면 값비싼 SAF로 인해 손해가 막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항공사의 비용 부담 확대분이 운임료 상승 등 소비자에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혼유 비율이 워낙 적어 인상폭이 미미한 데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승객 대상의 마일리지 혜택으로 항공료를 줄이는 항공탄소 마일리지, 기업 대상의 연구개발 투자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양부처의 SAF 확산 전략 발표 이후 국내 항공사 6곳이 주 1회 SAF를 1% 혼합 급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